자동차는 우려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테슬라는 지금 좋은 가격으로 와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섹터는요? 난 안 하죠. 자, 그럼 자동차 섹터는요? 자동차는 좀 나아요. 자동차들은 지금 뭐 사상 최악이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인간이 이제 보통 돈 주고 사는 게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집이 1번입니다. 2번이 뭐예요? 자동차. 그러니까 다 금융을 끼워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동차 할부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취소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반도체하고 이거 구분을 사람들이 참 이거를 몰라요. 나는 이거 안 배워도 알겠던데. 왜요? 자, 반도체는 B2C가 아니고 B2B. 그렇죠. 예, 그래서 사는 사람도 선수야. 파는 사람도 선수야. 그래서 시세에 민감해. 근데 자동차는 B2B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뭐 여기서 렌트카요. 뭐 이런 얘기. 알아, 나도 렌트카 있는 거. 대다수가 B2C란 얘기죠. B2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B2C예요. 내가 자동차가 지금 차가 계획돼서 필요한데 자동차 투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한동안은 뭐 자동차가 안 나와서 미리 자동차 잡아놓고 뭐 묻도 팔고 있었는데 그 굉장히 특수한 경우 자동차 투기는 없어요.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꾸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B2C거든요. 필요하면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제 주력이 현대차 우선주였는데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터졌고 2009년도에가 자동차가 최저점이 옵니다. 1월이었나? 뭐 그때쯤 될 거예요. GM이 파산한다고 얘기 나올 때가 현대차 우선주의 최저점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안 봐도 나 알아.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때 최저점이었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회사를 투자하기 전에 자동차에 그때 당시에 등록 대수가 안 주는 거예요. 전년보다. 별로 안 줄었어요. 별로. 그래서 사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줄긴 주는데 안 팔려서 막 그냥 다 쌓여가 사람들이 안 사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어. 이거 필수 소비재네 이거. 뭐 치약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돈 없다고 치약 그렇지 않죠. 자동차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덜 줄더라고. 덜 주는데 영업이익률은 떨어지죠.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모션을 북미에서 많이 하다. 우리나라는 프로모션이 없는데 미국 쪽은 그 프로모션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을 줄이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 구청에서 왔는데 90%가 현대 기아차였어요. 그때 기억하기로 현대에서 시비를 찍었나? 대박 날 그거 워런트. 그게 대박 났어요. 그게 막 30배인가 100배인가 터졌어요. 그때 이제 이자도 엄청 주고 그래서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내가 그 데이터 보고 확신을 가졌지. 그때 그거를 워런트를 샀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랬으면 인생 여기 김 작가도 안 나오고 지금 서로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었는데 쫄아가지고 현대차 우선주 사가지고 배당금 10%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가지고 만약에 10억씩 사서 안 팔았으면 지금 배당금은 한 4억씩 나올 걸 한 10억씩 샀었으면 1년에. 근데 당연히 주가가 그때보다 많이 올랐죠. 자동차는 그래서 좀 그냥 달라요. 반도체랑. 그래서 자동차는 우려가 엄청 심한데 사람들이 다 취소하고 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 이제 가구당 부담 느는 게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자동차 이제 평균 할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할부 그 내는 금액에서 그게 10만 원 좀 안쪽 그 정도 이제 늘어나요. 근데 그 정도면 이제 필요한 사람은 인간의 이 소비 욕구라는 거는 그거는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춤해서 좀 그냥 고쳐서 탈까 버텼다 하면 그 수요가 내년에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그때 2009년을 바닥으로 해서 2010년도, 11년도 막 폭발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현대가 스스로 잘한 게 있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파워트레인을 막 GDI로 다 바꾸고 디자인도 그때 좀 싹 바꿉니다. 이제 피터 슈라이어 형 갑자기 자동차 방송이 된 것 같은데 그 형 데려와가지고 디자인도 좀 좋게 하면서 상품성도 개선하고. 근데 지금 뭐 자동차 물어보시면 현대기아 물어볼 거잖아요. 자동차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품성 개선하고 레벨 3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서 레벨 3의 상품성이 이제 신차 수요를 더 자극할 겁니다. 그래서 다 알려주네. 그래서 자동차는 우려보다는 반도체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우리 경기 침체랑 자동차 엮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좀 너무 높았다. 너무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지만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회사 망하고 뭐 지금 거의 주가는 이제 이제 망한다. 이제 뭐 해가지고 할 것 같지만 난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괜찮은 종목을 뭐 협력사나 뭐 잘 찍으면은 자동차는 올해 좀 잘 뿌려 놓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연결해서 빠질 수 없는 종목. 테슬라의 주가의 그 높낮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테슬라 액분전에 600불이었나? 뭐 그때쯤에 70% 넘게 깠습니다. 그게 몇 달러까지 갔어요? 1000달러 넘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1000슬라 간다고 해요. 800까지 갔나? 800까지 갔나? 그랬는데 꽤 고점에 거의 지금 2배 가격쯤에 팔았습니다. 알지? 네네네. 네, 알죠? 네,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그때 한참 좋을 텐데. 화성 갈 건데 말이야. 자승한다, 뭐. 전기차는 테슬라다. 테슬라다 그랬죠.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비싸니까. 너무 미래 이익을 왕창 땡긴 거야.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기업에 도대체 이걸 얼마 쳐줘야 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거 너무 그걸 어려운 몰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이게 시장에서 10만 원에 거래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무리 봐도 옛날에 그런 회사 있었어. 니콜라라고. 근데 내가 이 상장할 때 이걸 봤는데 뭘 어떤 이쪽으로 뭐고 저쪽으로 뭐가 어딜로 봐도 가치가 없는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때 그냥 뭐 도대체 계산할 값어치도 없을 정도의 황당한 밸류에이션에 상장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참 진짜 세상에 바보들 많구나. 코인 뭐 비트코인도 뭐 마찬가지로 세상에 바보들 많구나. 테슬라도 저는 제 계산법으로는 그건 갸 비싸다 그냥. 비싸다. 그래서 팔았지. 그리고 내가 팔고 더 막 가는 거야. 그때 내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곧 떨어질 것이다.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랑 상관없다. 뭐 얼마를 가든 나는 뭐 먹고 팔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올라간다고 아쉬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 지금 제가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121달러예요. 네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살 때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 회사는 되게 장점이 많아요. 테슬라가. 오늘 자동차 특집인가? 이거 얘기하면 또 긴데 테슬라의 이 엄청난 장점은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는데 현대, 벤츠, 뭐 도요타, 뭐 BMW 다 똑같습니다. 뭐 GM도 마찬가지고 각각 세그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SUV, 소형, 중형, 대형, 세단, 소형, 중형, 대형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 지날 때마다 신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페이스 리프트로 나오든지 신차로 풀체인지가 나오든지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벤츠, BM, 뭐 현대, 도요타는 얘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해요. 모든 회사가 다 그걸 하는데 조그만 회사들은 그걸 못하지. 아니면 뭐 이제 특수한 뭐 페라리다 그런 거 그렇게 못하지. 근데 안 하고 못하지. 근데 이제 그 대형 메이저 자동차 그룹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또 팔기 위해서. 네, 소비자를 원하니까 그런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걸 원하는 거다. 딱, 나 신차 샀어. 예쁜 걸 원하거든.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안 돼요. 모델 3 언제적 모델 3입니까? 모델 S 언제적 모델 S입니까? 모양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 Y 타고 다니잖아요. 사실 처음 살 때도 디자인을 보면서 이거 너무 노멀한데 내 개성을 살릴 수 없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첨단 기술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쟁사들이 디자인적인 우위를 가지고 거기다가 기술력, 자율주행 쪽 오토파일럿 같은 것도 많이 따라온다면 보면 우리도 테슬라를 좀 따라서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좀 따라오면은 테슬라가 큰 이제 경쟁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장점은 테슬라는 그 전략을 쓰게 되면은 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엄청 떨어집니다. 왜냐면 페리하고 새로 그 풀체인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뭐 모터를 갖다가 뭐 부릉부릉 좋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바뀔 게 크게 많지 않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게 훨씬 큰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계속 업데이트로 해결해 주니까. 그렇죠. 초기에 공장에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풀빵 찍듯이 테슬라는 제조 공급 자체가 일반 자동차들은 달라요. 쾅쾅 찍어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면 나중에 되면은 이익이 쭈쭈쭈쭉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면서도 테슬람들은 주식을 하면 주린이잖아요. 나 그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작년이다. 골프를 치러 갔는데 프로님이서 프로님. 나보다 한두 살 어린 프로님인데 자기는 테슬라에 모든 걸 걸었대. 테슬라 한참 고점인데. 그래서 자기는 돈이 생겼다고 테슬라를 계속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거 투자가 아니라 그랬어. 개별 기업 리스크를 좀 끌고 간다. 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속상 또 그런 스타일이 또 보면 내려가면 또 팔더라고. 나는 그렇죠. 왜냐면 한 종목이 오랜데 있으니까. 고통이 크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좋은 가격으로 와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한도 좀 비싸고 지금 가격보다는 저는 좀 더 싸야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명철님 말씀하신 것은 테슬라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좋은 주식이 아닌 거지 좋은 기업인 좋은 기업이고 아니 지금 뭐 접근해볼 만해요. 이걸 비중으로 이걸 참 전략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지금 포트에 뭐 1% 정도 뭐 해보겠다 충분하지. 근데 10%는 과하고 이걸 이해를 못해. 테슬라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딱 전략을 쌓아서 지금 한 1% 정도면 내가 볼 때 괜찮아. 나쁘지 않아. 1% 정도는 들어갈 만해. 근데 지금 10%는 너무 과한 거야. 50%다? 그럼 더 과한 거고. 뭐 여기다 뭐 인생을 하겠다? 그럼 바본 거고. 더 떨어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1% 정도를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더 하락하는 게 그게 회사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면은 당연히 좀 더 회사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 테슬라가 10배를 냈다 3분의 1 토막이 날 동안 테슬라에 뭐 엄청난 뭔가 회사의 변화와 혁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한결같이 쭉 갔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지. 사람의 마음이 10배 좋게 봤다가 거기서 3분의 1 토막이 낮게 안 좋게 지금 보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지 회사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안전마진이라는 말로 이제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비중이 작으면 안전마진이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비중이 작으면.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마진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거죠. 결국은 이건 리스크 게임, 투자는 리스크 게임이에요. 터질 확률을 줄이는 거. 지금 당장 뭐 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내가 어제 뭐 무슨 테마주 사서 오늘 먹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스크를 줄여서 장기로 지속 가능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투자예요. 코인은 그게 안 되니까 투자가 아닌 거라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다라는 명언. 이게 사실 폭등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그 버블이 낀 걸 거고 폭락했을 때는 약간 공포가 꼈을 텐데 이런 어쨌든 변동성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견뎌내고 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어떻게 우리가 좀 시그널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게 변동성의 고통을 받는 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이게 본성이잖아요. 똑같아. 이제 자산이 떨어지면은 나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내면 세계에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장박수가 점점 회사에서 일이 안 잡히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계좌에 만약에 막 한 1,000만 원 찍혔어. 아, 내가 그 1,000만 원이면 차도 바꿀 수 있고, 아, 그 1,000만 원이면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이게 내가 어떻게 본 1,000만 원이 내가 몇 달을 내가 1년 바짝 모아 이거 1,000만 원 1년이 날아갔다는 생각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의 사람에 시달리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세요? 고통에 차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해. 회피 본능이 나옵니다. 바로. 그렇죠. 그러면 주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 그러면 주식에서 고통 안 받으려면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아야지. 나가는 거, 손이 나가는 겁니다. 그 전략 없이 들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본능으로 욕심으로 들어왔다가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욕심으로 들어왔다가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처음에 욕심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는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우상향시키겠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인플레이션을 하지하고 내 노후 대비를 하겠다 하는 굳건한 전략으로 들어오면 시장의 흔들림에 초연할 수 있는데 그게 되는 사람들이 없어. 내가 볼 땐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맨날 뭐 지수 얘기하고 지금 사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지금 뭐 사야 돼요, 종목 찍어주세요, 뭐 선물 옵션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살 땐가요, 뭐 팔 땐가요, 뭐 맨날 지수 맞추기 게임만 맨날 물어보고 그냥 그게 99%가 다 그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뭐 김 작가 나와가지고 뭐 돈들 좀 버셨어요? 뭐 와가지고 사람들 전문가라고 물러왔는데 아 지금은 살 때입니다. 나 지금은 팔 때입니다. 뭐 겁 빡빡 주면서 지금 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 안 바뀌어. 90% 생각이 안 바뀌어. 욕심으로 들어왔다가 두려움으로 나간다. 이건 진짜 명언인 것 같은데요. 난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그걸 보고 알았어. 아, 의미가 없네. 이거 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네. 그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지금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옛날 존리 선생님이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그 개념은 그거 완전 그냥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란 거를 딱 인지를 해야 돼요. 뭐가 정답인데?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으고 한다는 그런 기본 베이스적인 거는 이미 그게 유럽에서 이게 200년 넘었잖아. 200년 동안 얘네들이 하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거를 해외에서 배워서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나랑 뭐 부동산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뭐 전략이란 거는 달라. 왜냐면
난 한국 시장을 좀 더 알잖아요. 그 선생님은 해외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게 선진화되고 그거를 그게 베이스라는 건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든 비난하고 막 욕하려고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가서 귀 듣고 말이야 씁쓸하네요. 네. 또 다 편집이겠지 뭐. 아니,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저 냉철님이 제 사석에도 몇 번 뵀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투자 고수인 건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냉철님들 초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 건데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2차 전지 섹터는요? 2차 전지 섹터 좀 어려워요. 네. 나 2차 전지 섹터를 사실은 작년에 2차 전지 섹터가 쭉 갔다가 지금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계속 안에서 노는데 되게 작은 비중으로 갔는데 아무리 내가 봐도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좋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거는. 다 알죠. 그거는 뭐 누구나 알아. 근데 우리나라 기업 엔소라고 SDI의 경쟁력이 이 경쟁에서 완전히 장악할지에 대한 게 물음표예요. 결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 꽤 큰 파이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래서 이번에 하락했을 때, 우리 2차 전지 없었는데 이번에 좀 해자 조금 들어가 있어. 조금. 대장주 하나 조금 들어가 있어. 그냥 그 정도. 나도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선 2차 전지 섹터가, 숫자 보면 성장률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분간도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장률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회사 가격도 아주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싸면은 너무 좋은데 애매해 가격이. 조금 비싸. 애매해.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비중이 작다. 작고 보초병만 보낸 정도.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의 1% 정도 비중을 가져야 된다는 건 지금 비슷한 논리인 거 같네요. 네, 그거보다 더 작게끔 해서 살짝 그냥 보초병만 보낸 상태에서. 그 2차 전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와, 다 알려주네. 자, 2차 전지가 내가 이렇게 해서 아리까리 해가지고 조금 발만 살짝 담갔어. 근데 봐봐, 지금 그 2차 전지 섹터는 좋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BMW가 뭐 말도 안 되는데 막 그걸 계속 오더를 놓고 앞으로 니들하고 하겠어. 그건 아니거든. 확실히 경쟁력은 있단 말이에요. 시장도 커지고. 근데 주가가 여기서 더 빠져. 그러면 어느 순간 안전마진을 확 확보하게 되겠죠. 상황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지니까 이게 가격이 딱 만나는 크로스 지점이 나온 겁니다. 그때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제 조금 발을 담궜는데 그냥 더 안 빠지고 그냥 올라버리면 어떡해요? 땡큐인 거죠. 조금 수익이 낮잖아요.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가면은 실패를 잘 안 해요. 근데 어때요? 보통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실적국 나왔을 때, 2차 전지구나. 앞으로. 미래사회는 2차 전지구나. 그 4차 산업이 똑같아. 미래사회는 2차 전지구나. 그것도 그냥 개국 따고 보기도 전에 거기다 그냥 또 월급 뭐 바통 그러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연말에 이상하다. 이제 미래는 2차 시대인데 계속 빠지는 거 계속 빠지는 거 너무 교통스러워.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저 양반? 내 계좌 보고 있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네. 내가 얘기한 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다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섹터는요? 바이오는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은요, 그 바이오 섹터 신고가입니다. 미국은 아주 좋아요. 제약주들. 미국의 이제 제약주들은 빅파마들이 바이오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약주들이 좋아, 지금. 근데 우리나라 제약주들 완전히 디커플링 됐어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성공 케이스가 없어요. 이것도 좀 긴데 또 얘기해 줄까요? 네네. 우리나라 바이오들이 100배 막 이렇게 올랐었어요. 네, 오른 적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또 정권에서 좀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결판 났죠. 다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그랬습니다. 거의 뭐 꿈과 희망. 보통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나 바이오 참 IR 할 때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도 뭐 뛰어나고 돈도 많이 몰리고 열심히 하는 건 알아.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고 너무 부풀리고 왜냐면 사람들이 뭐 여기서 뭐 연필 공장을 합니다. 그럼 연필도 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이거 갖다 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갑자기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납니다 하면 일반인들이 뭐 알아. 무슨 교수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설명하면 이제 뭐 관절염에서 이제 다 탈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사 한 방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참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그리고 이제
전파되면서 그러면서 막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가 미국 바이오 회사보다 훨씬 더 비싸고 미국 바이오 회사 훨씬 더 뛰어난 미국 바이오 회사들이 국내에 막 상장했었으면은 진짜 엄청난 그 밸류 받고 막 먹튀가 일어나고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는 미국에 상장 못하지. 미국에서는 바이오도 가치 평가 그게 있어요. 가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임상이 있고 뭐 동물 그 전임상이 있고 그다음에 1상 2상에 따르고 그 시장 규모 얘네가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시장 규모를 역산해 가지고 그 밸류에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VC 하는 애들 그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보고 그 회사가 예를 들면 관절염 약이다. 그러면 관절염에 대한 시장 규모를 한 다음에 얘네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고 어느 경쟁력이 있냐를 가지고 회사를 사고 팔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VC 없이는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없이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메이저 제약사들은 자기들이 이제 돈 버는 거 갖다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돈을 붓죠. 한미나 막 이런 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돈 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들이 사실은 너무 비싸다가 지금 뭐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반토막은 뭐 난 회사는 못 찾아요. 10분의 1 토막 거의 뭐 그냥 그런 지금 상태인데 사실은 할 게 없으면 그런데 제 돈이 좀 한번 확 그냥 또 작전으로 붙기는 해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몇 개 좀 띄울 것 같아. 세력들이. 근데 내가 뭐 이걸 좋다 사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뭐 나도 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형이 무슨 제약회사 막 200억씩 사고 그러더라고. 막 오르더라고 사고 난 안 샀지. 굉장히 조금만. 네. 자, 인텔 세트를 좀 넘어서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냉철님이 이제 굉장히 고점일 때 비싸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떨어질 만큼 좀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까지 더 떨어져야지 제 가격인 건지. 내가 그때 비싸다고 할 때 네. 김 작가님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 좋은데 씨 카카오 좋은데 뭐 알지도 미래 4차 산업을 알아. 형이 뭐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카카오 영원히 갈 걸 알았죠. 사실 카카오페이 진짜 와 나 그 밸류에이션 보고 카카오페이가 되게 좋은 회사예요. 밸류에이션 보고 와 이건 좀 카카오도 이건 좀인데 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요? 네,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다고? 사고 있지. 네이버랑 카카오 둘 중에? 둘 다. 네이버가 좀 덜 떨어졌어요. 카카오가 더 버블을 많이 받아가지고 카카오가 내가 좋은 회사인 건 인정했잖아요. 비싸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3분의 1 토막 났는데 회사가 3분의 1 안 좋아졌어? 아니거든요. 매출액 봐봐요. 꾸준히 가고 이제 비용 문제는 카카오 같은 회사는 영익단에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건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익을 내려면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데 시장 장악이 제일 중요해요. 영업이익보다 매출액이다. 매출액이 중요한데 매출액 봐봐요. 영업이익도 얼마 안 빠졌어요. 지금 아직도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 이거 뭐 더 좋아지는데 그럼 지금 점점 딱 같이 안전마진 확보해 가잖아요. 뭐 좋지. 네. 네이버도 뭐 훌륭하고. 네이버 카카오는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맹철님이 좋아하는 가격대에 왔다. 네네. 내가 그때 방송 나와가지고 네. 이거 5만 원 갔으면 좋겠다. 나 이게 사람들이 욕 먹을 것 같은데 15만 원 갔다가 뭐 그때 한 7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이거 그럼 얼마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 이거 사람들이 욕 먹을 것 같은데 비싼 멘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네. 그러면서 얼마야? 그래서 내가 5만 원 그랬는데 5만 원이 왔어. 5만 원은 딱 대입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나와요. 그 인터넷 기업 이 정도면 돼. 지금도 막 엄청나 싸이고 뭐 이건 아니야. 이제 좀 제자리 찾아온 것 같아. 오더라고. 나도 뭐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해서 부르긴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 뭐 몰빵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반토막 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할인을 후려치니까 뭐 저거 했겠지 뭐. 금방 뭐 오른다는 그런 얘기인 건 아니에요. 거기서 좀 플레이를 좀 해야죠. 비중을 좀 꾸준히 늘려놨다가 이제 다음 사이클에 이제 수익을 내야죠. 좀 롱텀하게 봐야 돼요. 롱텀하게. 이거 딱 얘기했다고 다음 달에 야 그거 뭐 싸다면 안 오르는데 뭐 어쩌. 아니 그렇게 한 달 만에 따박따박 올리면은 내가 여기서 왜 나와 있겠어요. 어디 저 우주 달나라에 내가 내 왕국을 지어놓고 살겠지. 돈이 없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 나온다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 밖에 이제 다른 섹터 좀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그러면 이제 2023년에 유망 섹터 좀 어디로 보고 계시고 어떤 주식들을 사야 된다고 보세요? 올해는 그러면? 음식료 섹터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료? 음식료. 내가 그 음식료들 반도체 팔고 음식료 갈 때 욕 엄청 먹었다고. 오잖아, 지금은.
농심, 상명, 라면도 욕 많이 먹었는데 오잖아. 신고가잖아. 근데 이미 좀 가격은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직 덜 오른 것도 있고, 네. 올해는 계속 플레이할 만한. 왜요? 경기 침체인데 뭐 이거는 안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곡물 가격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면서 원재료 가격도 좀 줄고, 네. 환도 좀 빠지고. 근데 가격은 이미 올려놨고. 그렇지. 판가를 올려놔가지고 비용 통제만 좀 하면 이익을 좀 지켜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다른데 다 초토화되고 있지만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좀 수출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팔았다며. 이게 안에서 노는 거예요. 들어가 딱 상황 봐가지고. 그건 좋지. 근데 오리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또 비슷한 회사 좀 플레이 하기가, 그러니까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있기가 음식료 세타가 사실 그 전에 채워놨어야지. 그 전에 반도체에서 좀 옮겨놨어야죠. 내가 반도체에서 그냥 바보라서 내가 그러겠어요. 다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 괜찮은 것들이 현금 많은 자산주들 있잖아요. 자산주들이 금리가 오르잖아요. 현금 많은 자산주들, 살 게 없으면 사람이 자산주라서 사거든. 현금 많은 자산주들. 그리고 마트가 매크로가 괜찮아. 마트가. 마트가. 백화점은 이제 떨어질 겁니다. 매출이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하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뭐 명품도 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예전에 막 대학생도 막 명품 사던 시대였잖아요. 준대니까 지금 막 중고차 시장에 좀 하이엔드 자동차들 막 매물 막 나오는 거 봐봐. 고급차, 포르쉐 이런 것도 막 다시 막 팔아달라고 막 오고 한단 말이에요. 돈이 이제 숙주격이니까 늘었다가 이제 레버리지 삭제기잖아. 레버리지 삭제기에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위축되죠. 그럴 때 이제 백화점은 좀 별로 거고, 마트는 생각보다, 그리고 마트들이 많이 내려왔어. 완전 가격이 내려와서,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지고. 매크로도 마트가 좀 저렴하니까. 근데 이제 캐펙스 투자를 많이 안 해놓고 현금 좀 쌓아놓는 데들은 실적도 안 해서 괜찮겠죠. 그리고 뭐 개별 그런 자산주들, 그냥 개별 자산주들, 그런 것도 괜찮을 거고. 자산주라면 예시가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죠? BYC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사람들 잘 모르면 막. 자산을 왕창 쌓아놓고 뭐 현금 쌓아놓고 뭐 영업으로 그냥 끈끈이 하면서 대주주들 그냥 놀이터로 그냥 쓰면서 막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래도 좀 오래 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때가 와가지고 좀 그런 것들하고 이제 또 의료기기. 의료기기들은 참 우리나라 의료기기들이 경쟁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들이 이게 경기가 안 좋고 해도 수출하고 하면서 매출단하고 그걸 좀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50% 올랐어요. 그럼 다시 또 빠질 거 아니야. 그럼 그쪽을 봐야 된다니까. 아니면 지금 굉장히 좀 싸 보여서 냉철님 올해 여기는 새롭게 좀 들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면서 보초병을 세울까 말까 고민하는 쪽도 있나요? 난 좀 많이 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없고 뭐 그런 좀 올드한 기업들 있잖아요. 사람들 잘 모르는 보통 뭐 가치 투자들 좋아하는 뭐 가치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으고 있어요. 어떤 종류 말하는 거죠? 가치주? 그 주식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섹터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섹터라고 하긴 뭐하고 사람도 관심 없고 막 PBR 낮은 막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좀 비중을 좀 늘려야겠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기다려. 나 지금 뭐 못 빠져나온 게 건자재가 수익이 엄청났다가 못 빠져나왔어. 사실 원래 그 건자재를 최고점에서 싹 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개별 가치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원래 전략이었는데 그걸 못 팔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이랑 이게 지금 그 레버리지 삭제가 조금 늦게 왔었으면 아다리가 딱 맞았을 텐데 딱 한 6개월, 1년만 더 갔으면 운이 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았어. 근데 원체 싸게 사가지고요. 뭐 뭔지 알잖아. 원체 싸게 사가지고 아직도 뭐 수익권입니다. 뭐 7, 80% 수익권인데 그거 다음 사이클까지 건자재가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건설이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고 건자재.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이 확실히 줄였어요.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 허가 있는 거는 많은데 착공을 안 하죠. 뭐 안 팔릴 거니까. 그게 좀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 뭐 저는 비중은 크진 않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다음 사이클에는 또 추진해야죠. 그걸로. 그럼 올해 좀 굉장히 진짜 안 좋게 보시는 섹터는 여러 섹터 중에서? 건설은 가격은 뭐 이미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요. 반도체가 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반도체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반도체 내가 작년부터 힘들다고 했어요. 이미 회사가 최고로 힘들 때 있잖아요. 최고로 힘들 때는 주가가 조금 반등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산업적으로는 반도체가 제일 뭐 힘들겠죠. 금융 섹터는요? 증권이랑 뭐 은행, 보험 쪽. 썼어. 썼어. 네, 썼어. 근데 이제 은행은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삼각인데 대손 삼각인데 대손 쌓은 거. 이제 은행은 이제 은행 시스템이 주의, 요주의 뭐 이런 걸로 따라 이제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돈을 그냥 은행의 비즈니스는 단순해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상품을 파는 겁니다. 대여 상품을 파는 겁니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잘 갚으면 뭐 잘 가는 거고 문제는 이제 못 갚으면 이제 상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전부 다 손실로 잡히는 거죠. 부실화 채권을 해서 그 채권은 매각을 하지. 그러면 그걸 또 뭐 유동화 시키고 그걸 이제 또 거래를 하고 그걸 또 채권을 수취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금융권에 이제 일하시는 분은 다 알 거야. 그런데 크게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그 전부터 예전에 IMF도 겪고 리만 때도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좀 잘 해놨어요. 잘 해놔서 그렇게 막 빌려주진 않아요. 사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채권 시장이 딱 얼어버리면은 기업도 줄줄이 그냥 비엔나로 그냥 가는데 예전 같진 않고 가계 쪽은 터지기 어려워요. 가계 쪽은. 왜냐면 LTV, DTI를 그냥 빡시게 빡시게 묶어놔가지고 부동산 이 정도로는 터지기 어렵고 여기 터질라 그러면은 그래 금융권 리스크가 그래 크지 않다. 싸다. 쏘. 근데 뭐 싸면 뭐해. 거의 우리나라 은행이 뭐 사기업이에요? 주식회사예요? 그냥 금융위에서 뭐든 뭐 시킨 대로 하는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전 세계 최저 밸류예요. 사기업인데 사기업 아닌 이건 아무래도 주식회사 같은데 이제 뭐 돌아가는 거는 주식회사가 아닌 그런 겁니다. 거의 뭐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빡세게 묶어놨다니까. LTV 그때 다 많이 DTI로 묶어놨기 빡세게 때문에.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막 줄줄이 비엔나로 안 나오고 현금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은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상되는 고점 가격에서 30%대 빠진다니까. 그래 그 행보가 길어져요. 길어지고 30%대면 많이 빠지면 뭐 40%막 이런 거야. 정상적인 또 특수한 케이스 들어와서 여기는 뭐 반토막 넘게 났는데 또 그런다고 또 그 댓글 쓸 거지 너.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핵심 지역. 지금 서울 핵심 지역 강남이 제일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인이들은 뭐해, 뭐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지방이 뭐 오히려 더 버티고 전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지. 거래가 안 되니까 시간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지. 서울은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싸게 내놓으면 집어간다고. 그러니까 돈 들고 수요가 0이 아니잖아. 빵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집이 부족해요, 남아요.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는 남지 않나요? 똑똑한데? 보통은 이런 걸 구분을 못 해. 와가지고 뭐 유튜브 나가 뻔히 그랬을 거. 아, 대한민국 뭐 집이 남아서 이제 뭐 힘들다고 뭐 하겠다. 대한민국으로는 집이 남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데가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 중요한 데가 핵심 지역이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집이 모자른 거지. 그거를 구분을 못 해. 그래, 나와가지고 아마 뭐 전문가들 그랬을 거야. 아마 뭐 우리나라 집이 남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는 오마카세인데, 강냉이죽이 많이 남는 게 굶주림을 채워주냐고, 사람들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핵심 지역은 모질라요. 사람들이 니즈를 채워줄 건 니즈 모질란단 말이에요. 그런 대기 수요들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대기 수요는 있어. 실제로 써야 되는데, 뭐 공중에 떠 있을 거야? 지하철에 살 거야? 사야 된다니까. 지금도 봐, 이번에 하락하니까 지금, 이거 이번 기회에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월급 나오잖아요. 경제가 어려워도 지금 월급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 갖다가 지금 대출도 해준대잖아요. 부동산 얘기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바로 싶어. 여쭤볼게요.